네, 검찰이 박 전 대통령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내일 모레죠. 30일 법원의 영장 실질 심사를 받게 됐는데요. 5구 장미 대선을 앞두고 이런 것들이 정치권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네, 오늘의 시간 김광덕 전 한국일보 정치부장, 배재정 전 민주당 의원, 서정욱 변호사 세 분 모시고 관련 이슈들 짚어보겠습니다. 네, 어서 오세요.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자, 검찰이 어제 뇌물수수와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박 전 대통령에 대해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는데 일단 세 분의 평가부터 좀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김광덕 부장님 어떻게 보셨는지 한 말씀해 주시죠. 네, 예. 아마 김수남 검찰총장은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할지 말지에 대해서 많은 고심을 했을 겁니다. 네. 자기를 어떻든 검찰총장으로 임명한 사람을 이렇게 어떤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게 네. 인간적으로 이제 고심이 있었을 것이고 여러 가지 또 법과 원칙에 따른 고민이 있을 거고 또 국민 전체 어떤 여론의 동향에 대해서 신경을 써야 되고 여러 가지가 있어서 고민이 있었을 텐데 아마 누가 검찰총장이 됐더라도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을 수 없는 개인의 정서는 이런저런 게 있을 수 있습니다만은 객관적 어떤 고인으로서 검찰로서 영장을 청구하지 않을 수 없는 아마 상황이었을 겁니다. 그래서 아마 이제 그 사유로는 크게 세 가지를 들었는데 사안의 중대성, 증거 인멸 우려, 네. 그다음에 이제 소위 다른 피고인과의 형평성 이런 걸 들었는데 저는 이걸 보면서 이 두 가지를 느꼈어요. 하나는 이제 우리나라 대통령들이 이러한 불행한 일들이 없기 위해서는 네. 대통령이 진짜 헌법 준수의 의지를 보이면서 국민 눈높이에 맞춰서 제대로 정치를 해야 된다 예. 하는 걸 보여준 게 있고 또 하나는 제도적으로 이번에 세 번째 전직 대통령이 이렇게 구속된 거 아닙니까? 네. 이제 영장이 구속된 겁니다. 영장이 청구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을 불행한 이런 역사가 반복되지 않도록 이 제도와 이를 바꾸는 뭔가 이 헌법을 바꿀 수 있으면 바꾸는 이런 것들이 네.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자, 배 의원님은 어제 그 민주당의 입장이었던 사필 규정 이거 크게 다를 바가 없을 것 같긴 한데 어떻습니까? 네, 국민의 관점에서도 그렇고요. 꼭 뭐 민주당의 입장을 떠나서 네. 법과 원칙에 따라서 뭐 영장이 청구가 됐다고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특히 뭐 세 가지 원칙 이제 그 검찰에서도 얘기를 했고 우리 부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지난 헌재 판결에서도 박근혜 전 대통령이 본인의 혐의에 대해서 다 부인으로 일관하고 어떤 이제 그 잘못을 인정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은 게 오히려 예. 영향을 좀 미친 것 아니냐 이렇게 좀 평가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면에서 본다면 검찰의 영장 청구도 불가피했을 것이다. 증거인멸의 우려에 대해서 이제 일각에서는 뭐 도주의 우려가 없는 것 아니냐, 뭐 증거인멸이 있을 수 있겠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실질적으로 청와대에 대한 압수수색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고 공범들과의 어떤 이제 범죄 사실과 관련한 모의가 충분히 가능할 수도 있는 상황이라고 상식적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런 면에서는 이번 이 영장 청구가 결국 법과 원칙이 제대로 좀 반영되는 그런 결과였다는 생각이 들고 예. 한 가지만 좀 덧붙인다면 사실 정치권의 입장에서는 이제 유불리라는 생각을 또 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박근혜 전 대통령이 뭐 영장이 청구되고 혹은 구속되는 모습을 보이면 그게 뭐 여권에 유리한 지금은 뭐 여야가 없지만 뭐 민주당에 유리하냐 아니면 자유한국당에 유리하냐 이런 식의 이제 판단이 있을 수 있는데 예. 제가 생각하기에는 지금은 정치권의 유불리를 판단할 때는 아니다. 그야말로 원칙을 세워야 된다는 것이 국민들의 민심이고 그걸 이제 검찰총장이 제대로 또 반영한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예. 예, 저도 이게 일제히 그 정치적인 고려를 배제하고요. 오로지 그 법과 원칙에 따라 보면 불가피한 선택이다 이렇게 보는데 첫째는 이게 법의 관점에서 보면 형소법 70조를 보면 범죄 혐의가 소명이 되고요. 그다음에 그 부인하고 있기 때문에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 이게 형소법 70조고요. 네. 그다음에 원칙에서 보면 크게 보면 이게 두 가지 우리 형소법 원칙이 있어요. 무죄 추정 원칙하고 형평성의 원칙이 있는데 근데 형평성의 원칙이 더 대원칙이에요. 예. 무슨 말이냐면 이게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예를 들어 이게 그 이재용 부회장, 또 이게 블랙리스트 5분, 또 이게 그 정호성 비서관, 안종범 수석이 구속돼 있잖아요. 네. 근데 누구는 무죄 추정하고 누구는 유죄 추정하면 안 되잖아요. 누구는 이게 불구속 원칙이고 누구는 구속 원칙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게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기 때문에 이런 이제 형평성의 원칙이 가장 고려됐기 때문에
발부된 걸로 보입니다. 네. 예. 자, 박 전 대통령은 이제 내일 모레 영장 실질 심사를 받게 될 텐데요. 자, 혐의만 13개에 달해서 변호인과 또 검찰의 치열한 공방이 예상이 되는데 어떻게 좀 예측하십니까? 저는 이게 그 혐의가 13개인데요. 예. 예를 들어 이게 직권남용 강요는 형량이 비교적 낮아요. 5년 이하예요. 그다음에 그 정호성 비서관 그 공무상 비밀 누설은 2년 이하입니다. 예. 따라서 이게 그 가장 중요한 거는 결국 뇌물입니다. 예. 왜냐하면 이게 뇌물은요. 이거는 이게 1억만 넘으면 징역 10년 이상입니다. 상당히 중대하기 때문에 아마 뇌물죄에 대한 공방이 벌어질 것 같고요. 그런데 이번 뇌물이 좀 어려워요. 왜냐하면 이게 옛날에 전두환 노태우 뇌물은 이게 직접 대통령이 돈을 받았으니까 쉽잖아요. 예. 근데 이번에는 이게 재단을 통해서 받은 게 있고 그다음에 최순실 정유라 지원이 있잖아요. 근데 재단을 통해 받은 거는 이거는 제3자 뇌물이랍니다. 예. 이런데 이 제3자 뇌물은 부정한 청탁이 먼저 있어야 돼요. 따라서 이게 그 삼성에서 먼저 부정한 청탁을 하고 돈을 주느냐 이게 아마 큰 쟁점이 재판에 되고요. 그다음에 정유라 최순실 지원 부분은 바로 이게 공동 지갑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대통령하고 과연 이게 최순실이 경제적 이익을 공유하는 경제 공동체냐 이게 돼야만 단순 뇌물 되기 때문에 정유라는 이게 제3자 뇌물이 아니고 단순 뇌물로 기소했거든요. 그래서 뇌물이 이게 2개가 되는데 직접 받은 건 없고 좀 이게 약간 간접적이기 때문에 큰 아마 이게 공방이 예상됩니다. 예. 뇌물죄가 무죄가 나올 가능성도 있다고 보십니까? 저는 이게 그 내일 영장은요 오히려 이게 발부될 가능성이 50% 넘는다 보는데 예. 왜냐하면 이게 영장 단계에서는 입증할 필요 없어요. 이 말은 이게 소명만 하면 돼요. 예. 소명이란 건 뭐냐면 우월적 개연성, 즉 51% 정도 즉 범죄를 범했다는 상당한 의심 그 정도만 이게 소명은 성공한 겁니다. 그러니까 입증하면 확실한 증거가 있어야만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그건 이게 나중에 50% 재판해 가지고 이상만 있다면 입증이라는 거는 나중에 재판에서 합리적 의심이 없는 확신. 이건 이게 99% 이상 돼야 성공하는데 영장 발부 단계에서는 그게 아니고 소명만 범죄를 되면 된다. 소명만 하면 돼요. 정명이 아니고. 근데 이미 이재용 부회장 사건에서 뇌물에 대해서 이게 범죄가 소명됐다고 판단했잖아요. 그렇죠. 물론 이게 판사는 바뀌었지만 한번 이게 법원의 어떤 기관의 의견을 바꾸는 게 쉽지는 않거든요. 네. 따라서 이게 저는 발부될 가능성이 50% 이상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게 발부도 발부지만 영장 심사에 박 전 대통령이 나올 것이냐 안 나올 것이냐 이 부분도 관심이더라고요. 네, 예, 어떻게 그렇죠. 좀 보고 계세요? 네, 원래 굉장히 사안이 중대하고 본인이 또 직접 나가서 이제 구속이 되지 않으려면 자기 소명하고 그걸 반박을 하고 하는 걸 해야 된다는 측면에서 당연히 출석하는 게 출석해야 되고 출석이 예상됩니다만은 이번에는 근데 이제 여러 가지 상으로 출석 안 할 가능성도 또 배제할 수 없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 법원에서는 그걸 이미 알고 그럴 가능성을 막기 위해서 법원에 구인장 발부를 해서 대통령이 나와야 된다라고 예. 하는 그런 입장인데 저는 뭐 나올 가능성이 높았다고 봅니다만은 현재 그 구인장 발부까지 하는 거 보면 아닐 가능성도 대비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그 박 전 대통령 측의 변호인단하고 박 전 대통령이 여기 협의해서 결정하는데 안 나올 가능성도 약간은 남아 있습니다만은 저는 당연히 나와서 이렇게 진실을 밝히고 그걸 논쟁을 벌이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서 변호사님, 이게 네. 박 전 대통령이 나오는 게 더 유리한 건가요? 제가 이게 그 변호사 20년 했는데요. 예. 출석 안 해서 이게 영장 발부 안 된 적 한 건도 없어요. 예. 이 말이 이게 출석 안 하면 포기한다는 거는요. 최근에 그 정호성 비서관 또는 이게 진경준 검사장 이런 분들 다 안 나가 포기했잖아요. 전부 이게 100% 발부됐어요. 홍만표 변호사도 마찬가지고. 그렇군요. 그래서 저는 이게 그 당연히 나와서 반대 신문권, 반대 방어권을 행사해야만 그래도 가능성이 1말이라도 있다. 기각의 가능성은 나와야지만 그나마 가능성이 있는 1말이라도 거지. 이게 있고요. 아하. 물론 이게 나와도 50%는 넘지만 발부될 가능성이 안 나오면 이게 거의 100%를 봐야 되고요. 그래요. 왜냐하면 이게 안 나오면 결국 이 검사나 특검이 만든 서류만 가지고 판단하거든요. 예. 그러면 이게 기각될 가능성이 없고요. 그리고 이게 그 우리 부장님이 그 구인장은 달라요. 그것 때문에 구인장 발부한 게 아니고 구인장은 이게 영장 실질 심사하면 100%다 그냥 관행적으로 구인장은 이게 발부를 해요. 네. 그럼 왜 그러냐면 이게 구인장이라는 건 24시간 동안 구금할 수 있는데 영장 실질 심사하고 나면 이게 기다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게 구치소에서 기다리든 검찰청에 기다리든 그럼 이게 체포할 수 있는 근거가 있어야 되거든요. 따라서 이게 그 관행적으로 100%다 발부합니다. 근데 이번에 대통령이 안 놓으면 이게 구인장을 뭐 집행해서 집에 가서 끌고 오고 이럴 가능성은 없고요. 보통 이게 구인장을 어떻게 집행하냐면 실무적으로 전화를 하면 1시간 전에 예. 검찰에게 1시간 전까지 나오세요. 그래서 이게 놓으면 같이 이제 검사 수사관이 데리고 법원 가거든요. 근데 만약에 대통령이 검찰로 1시간 전에 안 간다. 그러면 이게 집에 가서 끌고 오는 게 아니고요. 다음 날짜를 한 번 정도 더 잡아주고 이래 하기 때문에 강제 집행할 가능성은 없다. 아하. 이래 봅니다.
네. 저는 오히려 정치적으로 보면 박근혜 전 대통령이 나가시는 게 정치적으로도 좀 유리하실 유리하다. 것 네. 같아요. 실질적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서 여전히 탄핵 자체가 잘못됐다고 판단하시는 또 이제 일부 국민들이 계시기 때문에 그런 분들에게는 또 정치적인 메시지를 주는 것일 수도 그러겠네요. 있고 네. 예, 보수의 어떤 결집을 시도한다는 의미에서는 정치적으로도 박근혜 전 대통령이 나가시는 게 좀 유리할 것 같은데 저는 그냥 직관적으로는 안 나가실 가능성이 더 좀 크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헌재 좀 변론 들더라고요. 때 왜 그러냐면 이제 헌재 변론 때도 거의 한 번 안 나오셨기 때문에 네, 네. 그런 부분에 입각해서 아마도 나와서 이걸 소명을 할 것인지 이거에 대한 좀 뭐 안 그럴 거란 그 시각이 더 많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기존의 검찰 특검 헌재하고요 다르잖아요. 이번에 이게 검찰 조사는 나갔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근데 법원은 더 나가야 돼요. 저는 이게 그 나가는 게 맞고 나갈 거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변호인도 그렇게 설득하고 있을 거고. 그래요. 네. 자, 그럼 이제 박 전 대통령의 영장 실질 심사를 진행할 강부영 영장 전담 판사도 또 관심인데요. 2달도 채 되지 않은 신참 판사라고 하더라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쪽이 그 법원에는 3분의 영장 담당이 있는데 예. 주로 이게 부장 판사급의 고참이 있고요. 그다음에 그 가장 어린 이분은 네. 어린 분이고 아마 제주 출신의 고대법대 나와서 연수원 32기인데 나오고 저는 이게 그 이분은 최순실 농단 그 우리 영장 발부한 3분이 다 바뀌었어요. 예. 따라서 이게 이분이 한 번도 그 발부한 적이 없기 때문에 어떤 성향인지 이걸 알 수는 없지만 아까 이게 말한 것처럼 이재용 부회장에 대해서 발부를 했잖아요. 근데 그걸 완전히 무시하기는 왜냐하면 이게 개인의 성향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영장 발부는 네. 어떤 게 법원이라는 하나의 기관의 의사가 중요하기 때문에 저는 이게 그래서 아마 그 기존의 이재용 부회장 그 판단을 완전히 뒤집기는 좀 어렵다 이렇게 예. 보고 있습니다. 이게 보니까 그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그 김수현 검찰총장이 구속영장 청구한 거에 대해서 고심을 한 것처럼 예. 뭐 판사도 사람이기 때문에 또 예. 젊은 또 신참 판사여서 그런 부담도 좀 되긴 하겠어요. 네, 당연히 이제 검찰총장의 영장 청구하는 단계에서도 고민이 많았겠지만 이제 지금 현재 이 판사 영장 전담 판사도 굉장히 고민이 많을 겁니다. 그래서 예, 예. 저도 어저께 다른 사람들하고 한번 그냥 가볍게 토론을 한 적이 있는데 네. 사람들 여론은 뭐 현재는 이제 구속 찬성하는 여론이 워낙 많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그 구속을 그렇죠. 찬성하는 여론이 70%를 넘는 이런 상황인데 예. 그 자기 자신의 판사들도 자기 자신의 생각은 뭐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는데 예. 당신이 판사라면 어떻게 하겠느냐? 그럴 때 당연히 구속영장을 발부하는 쪽으로 결론이 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전망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예. 아마 이 지금 강 판사 같은 경우도 어떤 성향인지는 아마 이제 제주 1고를 나오고 이제 고려대 법대를 나왔는데 예. 뭐 어떤 성향인지는 정확히 지금 알려지고 있지는 않습니다만은 여러 가지 국민 여론이라든가 또 법과 원칙의 어떤 다른 사람들과 형평성 이런 것들을 예. 고려할 때 예. 영장을 발부할 가능성이 높지 않은가 하는 하여튼 예상이 높은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예. 일단 막판까지 고민은 많이 할 거고 어떻든 그래도 판사로서 이 재판에 관련된 여러 가지 수사 기록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또 꼼꼼히 읽는 거는 아마 할 겁니다. 자기 나름대로 논리적 완결성이 있어야 되니까. 근데 그게 한 1만 쪽, 검찰 기록이 한 1만 쪽 정도 돼서 갔다 그러니까 아마 지난번에 이재용 그 부회장 영장 발부가 될 때 뒷날 아침 5시 넘어서 새벽에 5시 반쯤에 결정이 됐거든요. 그렇습니다. 이번도 그 정도는 최소한 시간이 걸리지 않겠는가 네. 하는 그런 시각들이 있더라고요. 예. 그렇군요. 한 31일 새벽쯤에 이제 구속 여부가 결정이 될 것이다 이런 관측들이 많은데 네. 아까 발부될 가능성이 높다고 변호사님께서 한번 예측을 해주셨어요. 자, 그런데 궁금한 부분이 또 영장 심사에 출석하는 순간 체포된 신분이기 때문에 경호가 불가하다고 하는데 이 부분은 맞는 겁니까? 예, 맞습니다. 지금 이게 그 전직 대통령도 경호 경비는 받잖아요. 예. 네. 근데 예를 들어 이게 그 체포되는 순간에 그 신병에 대한 모든 권한이 이게 그 검사나 이게 국가로 가기 때문에 더 이상 박탈하는 경호가 게 필요 되는 없는 거죠. 체포됐으니까. 네. 그럼 이게 교도관이든 다 있기 때문에 그럼 이게 경호도 그때부터 중단이 됩니다. 그럼 이게 단독으로 움직여야 될 텐데 이런 부분도 상당히 관심을 좀 끈다고 볼 수 있겠네요. 아니 체포됐기 때문에 이게 검사 수사관도 있고 네. 다 이게 경찰이나 보통 검찰 수사관이 데리고 가기 때문에 그게 그 경호죠. 검사 수사관이 체포된 몸이기 국가기관의 보호를 때문에. 받기 때문에 네. 경호가 그렇죠. 필요가 그러니까 없다. 판결이 그러니까 그 영장 발부가 됐는지 영장 발부인지 기각인지 나오기 전까지는 구치소에 머무르게 되는 건가요? 아, 그건 아닙니다. 예. 이게 그 아까처럼 구인영장이 지금 발부돼 있잖아요. 네. 따라서 이게 그 영장 시점 가는 즉시 구인영장이라는 게 체포거든요. 따라서 이게 경호는 중단되는 거고요. 네. 그다음에 어디에 머무르게 될지는 다시 이게 판사가 다시 정해줍니다. 네. 따라서 이게 그 구치소에 옛날 이재용 부회장이나 다른 사람처럼
구치소에 있게 할 수도 있고, 예. 아니면 이게 검찰청에 유치감에 있게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이게 제3의 장소를 정할 수도 있는데 제가 보기에 아마도 이런 법원에 부분- 제3의 장소는 없고요. 아마 이게 검찰청에 유치감에 머무르게 하거나 이렇게 할 가능성이 있죠. 네, 구치소까지 이번이 경우는 지금 현재 확정이 안 됐고 현재 네. 협의 중이라 그럽니다. 제가 이렇게 취재한 바로는 네. 그러니까 일반적인 지금 사람들은 보면은 대부분 이제 검찰의 영장실질심사를 받고 지난번에 특검에 있을 땐 특검 사무실에 있거나 검찰에서 있거나 이런 경우 또 바로 가서 이제 구치소에서 기다리다가 결정이 대부분 이재용 부회장이라 나머지들은 최근에 다 구치소에서 기다리다 결정이 났는데 네. 그러면 사실상 구치소에 가는 순간 일종의 그 뭔가 이 이제 감옥에 갔다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올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박 전 대통령 같은 경우는 최종 결정이 나기 전까지는 그런 고민이 있는 거예요. 장소에 대한 고민도 상당히 하고 있겠네요. 법원 그러니까 입장에서. 하나는 예. 구치소에 가는 순간 일종의 감옥으로 가는 그런 것 같은 모양으로 비치는 거기 때문에 그러한 고민이 있고 그래서 과연 구치소로 가느냐 아니면 검찰에 있느냐 법원에 있게 되느냐 제3의 장소에 있게 했냐 하는 거를 그런 측면에 대한 전직 대통령에 대한 어떤 여러 가지 뭐 어떤 그 이미지라든가 뭐 이런 걸 예우를 고려하는 측면도 있지만 또 경호 문제도 겹쳐가지고 만약에 또 확정됐더라도 바로 공개를 안 한답니다. 이 대통령의 동선을 밝힐 경우에 외부 일정을 그래서 지금 현재 구인장이 발부되더라도 네. 대통령 경호실에서 손 떼는 게 아니라 대통령 경호실과의 협조 속에서 그런 거를 이제 결정하게 된다고 합니다. 예. 같은 여성 정치인이신 배전 의원님은 어떻게 좀 이 부분은 보고 계세요? 어떻게 좀 해야 될 것 같고 뭐 좀 생각이 있으실 것 같아요. 예. 네, 뭐 우선 이제 재판부가 고심을 하시겠습니다만 국민들이 생각하는 원칙에서는 뭐 영장 발부가 좀 실질적으로 그 영장 실질 심사에서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좀 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예. 여성 정치인의 입장을 물어보신다면 네. 사실 참 난감하죠. 이 박근혜 전 대통령이 모든 여성 정치인을 또 대변하시는 것은 아니시지만 그래도 국민들의 관점에서는 여성이라는 것이 또 주요하게 또 와닿으실 것이기 때문에 그런 이제 좀 난감한 측면이 없지 않고요. 그렇지만 박근혜 전 대통령은 워낙에 이 처음부터 궤를 달리하는 일생을 또 살아오신 분이기 때문에 이제 여성 정치인에 대해서도 국민들께서 조금 더 응원을 해주시면 좋지 않을까 그래요.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알겠습니다. 예. 아까 그 부분이 예. 또 어디 유치하느냐면 저는 구치소는 안 갈 걸로 봐요. 예. 왜냐면 이게 구치소는요, 그 특검에서 했기 때문에 특검은 이게 공간이 없어요. 그래서 이게 서울구치소로 다 보냈는데요. 저희가 보통 그 재판할 때 보면 구치소 가는 경우는 전혀 없습니다. 주로 이게 경찰서에서 영장을 실질심사 청구하면요, 경찰서 유치장이 있고요. 그다음에 검찰에서 하면 검찰청에 가도 이게 유치감이 있습니다. 따라서 저는 이게 검찰에 아마 유치감이나 검찰에 있지 구치소 갈 일은 없을 것 같아요. 그건 특검일 때 공간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검찰에 머무를 것이다. 예, 평소에는 이게 구치소 가는 경우는 없습니다. 네, 왜 그러냐면 박 전 대통령이 워낙 상징성 있는 인물이기 때문에 그 동선 하나하나가 지금 또 역사의 순간이 되고 있어서 제가 여쭤봤던 부분입니다. 네. 자, 박 전 대통령의 구속 여부, 대선 전국에 영향을 미치겠느냐. 어제 그 차명지 의원은 크게 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거다 얘기를 평가를 하셨었는데 어떻게 그래도 좀 영향이 있을 거라 예상이 있더라고요. 어떻게 좀 보고 계세요? 박 전 대통령의 구속할 경우에 영향이 있다고 봐야죠. 예, 영향이라는 게 제 말은 보통 영향이라 할 때는 엄청나게 큰 영향만 영향이라 생각하는데 우리가 이 나비 효과라는 거에 비유하면 그랬지만은 예. 나비의 몸짓 하나가 다 대륙 건너서 다른 데 영향을 준다 뭐 이런 말이 있듯이 예. 예, 왜냐하면 대선 승부라는 게 현재로서는 문재인 전 대표가 일방적으로 민주당의 후보로 이제 굉장히 유리한 고지를 지금 차지했고, 근데 일방적으로 선두를 달릴 경우에는 예. 크게 대세 변수가 안 되지 않느냐 이런 시각이 있을 수 있는데 예. 현재도 이제 그 굉장히 문재인 전 대표가 독주할 가능성도 있지만 예. 또 다른 가능성은 안철수 전 대표가 이제 국민의당 후보로 선출이 되고 홍준표 지사가 자유한국당 후보로 선출되면서 여러 가지 또 바른정당에서도 또 유승민 의원이 선출되고 그러다 보면 여러 가지 비문 연대 이런 그러니까 이제 뭐 만들어 보자 하는 이러한 움직임들이 생길 거 아닙니까? 예. 그러다 보면 예를 들어서 안철수 그 중에 이제 한 사람인 안철수 전 대표가 그 중에 현재는 제주지를 앞설 거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안철수 전 대표가 이 상당히 저기 문재인 전 대표의 지지율에 만약에 추격을 하는 양상이 될 경우에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구속이라고 하는 거는 결국에는 박근혜 대통령의 직접 지지자, 태극기 집회 세력
이 사람들에게 영향력이 있는 거거든요. 보통 이제 그 세력을 몇 프로로 보냐에 따라서 여러 시각이 있는데 보통 그거를 10 내지 20%, 15 특히 집회 세력이라는 게 박근혜 대통령 당시 탄핵에 계속 일관되게 반대원 한 15% 예. 이 정도를 보고 있는데 그중에 일부의 결집력을 높여주면서 그 사람들의 선택이 어느 쪽으로 가느냐 이런 거기 때문에 영향을 주는 거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생각한 만큼 이번에 그 자유한국당의 경선 현장 투표에도 보면 투표율이 20%가 안 되고 18점 몇 %가 그랬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런 것처럼 옛날보다 열기가 많이 사그라들어서 뭔가 투표를 안 하려고 하는 흐름들이 많다 이거죠. 박근혜 대통령 전 지지층이라든가 전 대통령 지지층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보다 크지는 않지만 영향은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예. 자, 정치권 이야기 좀 해보겠습니다. 네. 어제 민주당 대선 후보 선출 호남 경선이 있었는데 문재인 전 대표가 60% 이상의 득표를 보였는데 이 부분 어떻게 보십니까? 네, 저는 사실 호남 경선 결과가 나오기 직전에 개인적으로 좀 얼마나 몇 %가 될까를 한번 예측을 좀 해봤는데요. 이길 거란 예상 전제하에 저는 개인적으로 62% 정도를 사실 예상을- 생각했었습니다. 딱 맞추셨네요. 네, 딱은 아니고요. 60.2%니까 그래도 좀 근접하게 예. 맞췄는데 여러 가지 뭐 요인이 있겠죠. 우선은 이제 문재인 전 대표에 대한 국민적인 지지도가 계속해서 지금 뭐 1위를 하고 있는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거기에 조금 보태면 아마 이제 안철수 전 대표가 호남에서 상당한 지지를 받고 1위로 이제 우뚝 올라선 상황이 이제 거기에도 심리적인 좀 영향을 미쳤을 수 있다. 그러니까 호남이 안철수 대 문재인이라는 구도를 한번 이제 제대로 각을 세워 보겠다는 이제 생각을 하신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좀 들어서요. 이제 60% 이상을 예측했는데 실제로 좀 맞았고, 다만 저는 2위는 이재명 시장이 2위를 하지 않을까라는 개인적인 생각을 했었는데 아주 근소한 차이로 2, 3위 그러니까 크게 2위권의 순위가 별로 의미가 없는 최근에 정도의 왜 안희정 지사가 더 돋보이는 활약을 했기도 했고 더 이재명 시장보다 위에 있었기 때문에 네네. 2위를 자리를 잘 차지했었는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시장이 2위를 할 것이라는 뭐 근거는 어떤? 그 부분은 우선은 또 저희 당 내에 그리고 저희 당을 지지하시는 분들이 또 이재명 시장에 대해서 이 기대를 거시는 부분들이 또 분명히 있더라고요. 그렇군요. 이게 이제 물론 이제 전체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부분이면 이제 네. 2, 3위가 조금 달라질 수 있을 수 있는데 우선은 저희 당 지지자들이 대부분을 차지하는 그런 경선판이기 때문에 이재명 지사가 약진할 것이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실질적으로 상당히 좀 약진을 하신 것으로 났고요. 개인적으로는 이제 이번 금요일에 부산, 울산, 경남, 영남권 이제 투표가 있게 되는데 거기에서 어느 정도 이제 문재인 전 대표가 또 1위를 달릴 것이냐가 그래요. 또 하나의 좀 관전 포인트가 아닐까 한번 이런 미리 생각. 또 예측 한번 해봐 주시죠. 몇 퍼센트 예상하십니까? 네, 저는 70% 정도에 차지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알겠습니다. 있습니다. 예. 자, 김 부장님 보실 때는 어떠세요? 60% 정도가 나왔다면 그리고 특히나 호남 경선이 제일 중요하다. 승부처라고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대세론이 굳혀졌다. 이렇게 좀 얘기를 좀 해도 될까요? 아니면 섣부른 판단일까요? 어떻게 좀 보고 계세요? 문재인 전 대표의 일단 당내 경선에서의 대세론은 완전히 형성이 됐다. 그거는 사실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대세론이 이제 당내 경선이 있고 이제 본선이 있지 않습니까? 네. 본선에 대해서는 이제 약간의 여러 가지 변화 요인들이 있습니다만은 당내 경선에서는 앞으로 이 안희정 지사의 돌풍이라든가 이변을 기대하기는 사실 굉장히 어려워졌다. 무슨 원래 야구회 중에 유명한 격언 중에 하나 끝날 때까지는 끝난 게 아니다라는 예. 그런 유명한 격언이 있어요. 그러나 끝나 보입니까? 이번에는 그거보다는 우리가 끝날 때까지는 안심할 수는 없는 거지만 네. 이번에는 정치에 또 다이나믹스가 있고 예. 여러 가지 가능성이 예술이라 그럽니다만은 지금 어저께로서 상당하게 굳어졌다. 왜 그러냐? 두 가지 측면인데 하나는 60% 이상 득표를 했는데 사실 저는 그렇게까지는 예상을 못했습니다. 사실은. 어느 정도 예상하셨어요? 저는 이제 공식적으로 나와서는 50% 언저리라고 말은 했는데 그보다는 좀 더 얻을 거로 봐서 한 55% 예. 정도는 예상을 했었는데 예. 문재인 전 대표 측에서 주장하기를 우리는 60%를 넘어서 이번에 압승을 거둬서 승부를 결정지을 거다라고 주장을 하길래 그건 주장이고 실질적으로는 그랬는데 이제 그렇게 나왔는데 그 60%를 득표했다는 것도
안철수 전 대표도 호남에서 64~65% 득표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뭐 그럴 수는 있는데 문제는 그 다음 또 하나가 있습니다. 2등이 그러면은 3위하고 차이를 내면서 30% 이상 득표를 해가지고 뭔가 추격전을 뭐 35%를 득표했다든가 뭐 이렇게 추격전을 모이는 모양새를 보였으면 그러나 그렇게 했는데 어떻게 2, 3위가 어떻게 또 절묘하게 둘 다 20%의 20% 19점 몇 퍼센트 이렇게 결정이 있어서 뭐 누가 2등인지도 불분명한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1등과의 격차가 더블도 아니고 트리플이 돼버렸단 말이죠. 이러기 때문에 바로 다음 경선이 영남은 그 다음입니다만은 바로 다음 경선이 충청권 아닙니까? 안희정 지사의 소위 텃밭이라고 하는 충청권으로 가면 여기서 호남에서 차이가 적으면 충청권에 가서 뭔가 안희정 지사가 예를 들어서 선두를 차지하거나 하는 거를 만들어낸다면 뭔가 이제 또 변화의 기류를 찾을 수가 있는데 지금 여기서 3배 차이가 나버렸기 때문에 조금 맥 빠지는 굉장히 싸움이 됐다. 무릎에 힘이 좀 빠지는 거죠. 그래서 그런 상황이 됐고 그래서 뭐 앞으로 그래도 어떻든 충청권이 다음이 충청권이기 때문에 안희정 지사 측은 충청권에서 역전을 시키고 수도권에서 또 이재명 시장은 다 수도권에 기반이 있으니까 충청권과 수도권에서 우리는 역전을 시킨다라고 말은 하고 있으니까 뭐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라는 그 사람들한테는 좀 위안으로 삼을 그런 상황입니다. 저는 이게 좀 다르게 생각하는데요. 저는 이게 당내 경선뿐만 아니라 본선까지 문재인 대선을 확고하다 봅니다. 왜냐하면 이게 당내 경선은요. 이미 호남은 야당 세력, 민주화 세력의 성지고 심장이에요. 호남 민심은 수도권 민심을 대변하거든요. 따라서 이게 호남에서 압승을 하면 이미 야당 경선은 사실상 저는 끝났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본선도 마찬가지예요. 본선도 이게 대세론이 있다고 보는 게 두 가지 전제인데 첫째는 이제 안희정 지사가 루비콘강을 건너면 변수가 있겠지만 저는 이게 루비콘강을 건너지 않고 어차피 이게 또 본선에서 협조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게 지금 민주당 지지율이 50%고 세 분 합치면 60%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게 저는 반문연대를 자꾸 꺼내드는데 이거는 이게 현실성도 없고 또 이게 실제 실효성도 없어요. 왜 그러냐면 이게 그 어떤 정치 특정 정치를 반대해서 연대를 한다. 근데 정치 철학이나 가치가 전부 틀려요. 예를 들어 이게 친박하고 그러니까 안철수 국민의당하고 수 있는 그 융합이 아니다라고 그렇죠. 이게 공통으로 지향하는 가치나 정치 철학이 있습니까? 어떤 게 특정인을 반대하는 연대가 성공한 걸 제가 역사에서 본 적이 없어요. 따라서 이게 지금 현재로서는 문재인 대선은 솔직히 인정해야 된다. 이래 봅니다. 네, 이거에 대해서는 제가 또 너무 시청자들이 또 이게 전부 동의를 하는 거로 해서 오해할까 봐 반론을 제기하시겠습니까? 약간의 보완 정도 설명을 해드리려는데 저도 이제 문재인 전 대표가 당내 경선에서는 뭐 확고한 우위를 차지했고 그다음 본선에서도 현재 굉장히 제일 앞서가는 유리한 고지를 차지하고 있는 건 사실이라는 걸 인정합니다만은 변화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다는 건 또 우리가 인정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대선이라는 게 사실은 지금 이 조기 대선이라는 게 지금 40여일 남지 않았습니까? 근데 하루가 평소 같으면 일주일 이상으로 어떻게 보면 굉장히 빠른 시간에 정치적 역동성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문재인 전 대표 쪽에서도 오히려 이제 뭐 대세론에 안주해서는 안 될 것이고 어떤 변화 가능성이 있냐면 현재로서는 내가 보기에 반문 비문 연대가 완전히 통일적으로 이루어지기는 사실 어렵다는 건 인정합니다. 그렇게 되기는 어렵고 왜냐하면 그러면 그거는 명분도 없어요. 제가 보기에 그러면은 정권 교체가 아니고 뭐 정권 연장을 위한 혹시 뭐 편법의 무슨 연대 아니냐라는 이제 비판도 나올 수가 있는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소위 안철수 전 대표와 자유한국당이 완전히 연대를 하기는 쉽지는 않아요, 사실은. 그런데 바른정당 같은 경우는 어느 쪽에 가서 보수 연합을 할 수도 있고 또 이제 뭐 저기 안철수 전 대표와 연대할 수도 있고 이런 과정에서 안철수 전 대표는 후보로 선출되는 순간 두 가지 상승 요인이 생겨요. 뭐냐하면 하나는 후보로 선출됐다는 컨벤션 효과가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지금 현재 안희정 지사가 벌써 어저께 지금 득표력이 낮게 나오면서 안희정 지사의 지지층들이 약간 동요를 하는 게 중도나 보수 쪽에서 그쪽에 갔던 사람들이 좀 동요를 하는 그런 흐름들이 보이더라고요. 그러면은 그런 사람 중에 일부는 문재인 전 대표한테 가겠지만 또 상당수는 또 안철수 전 대표라든가 다른 후보들한테 가는 게 있거든요. 그러다 보면 안철수 전 대표는 후보로 선출된 순간 그런 두 가지 측면의 상승 요인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지지율이 오르게 되고 그래서 또 문재인 전 대표도 후보로 뽑히는 순간 지지율이 더 오르는 건 사실입니다. 그러면은 어쨌든 그런 과정에서 나중에는 표가 결집되는 현상들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좀 지켜봐야 할 거로 알겠습니다. 네, 조금만 추가해서 말씀드린다면요. 저도 뭐 민주당 소속입니다만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라는 거에 정말 동의를 합니다. 사실 아무리 대세론이 있다고 하더라도 국민들께서 선택해 주시는 마지막 순간까지 긴장해야 되는 것이고요. 예. 그 부분에서는 정말 저희도 끝까지 국민들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노력할 거라는 말씀을 좀 보태고 싶습니다. 예. 자, 알겠습니다. 국민의당은 네. 지금 호남 경선에서 우선 흥행에는 성공했는데 오늘은 부산, 울산, 경남 경선이 열립니다. 어떻게 전망하시는지, 또 박지원 대표가 결국은 안철수 대 문재인이다 이런 얘기도 그래요. 했거든요. 어떻게 보시는지 짧게 말씀해 주시죠. 예, 짧게 이야기할게요. 부산, 경남, 울산에서도 역시 이제 거기는 이제 또 안철수 전 대표의 고향 아닙니까? 예. 고향도 있고 또 다른 주자들이 거기에 또 특별하게 뭐 다른 연구가 있는 거라든가 특별한 우위를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여기서도 안철수 전 대표의 우위 득표를 많이 하는 거는 계속 유지될 가능성이 높고 또 아까도 말한 것처럼 나중에 대선은 각 당 후보가 선출된 뒤에는 일단은 5당의 후보가 나오는 거 아닙니까? 결국에는 유력한 경쟁 구도는 저는 3자 구도로 간다고 봅니다. 3자 구도. 네. 3자 구도로 가서 자유한국당과 안철수 전 대표와 바른정당이 손잡고 문재인 전 대표가 될 경우에 문재인 전 대표, 그다음에 이제 안철수 전 대표, 그다음에 홍준표 지사 가 이제 될 경우에 이렇게 되고 그다음에 바른정당의 유승민 의원이 될 가능성이 높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또 심상정 대표도 그렇죠. 있고요. 그중에 다 출마를 일단 하는데 그중에 이제 끝까지 갈 가능성이 좀 적은 데가 이제 바른정당 후보가 어디하고 연대할 가능성이 좀 네. 있죠. 그러다 보면 실적으로 3자 구도 속에서 알겠습니다. 두 사람 쪽에서 어느 쪽으로 표가 좀 쏠릴 겁니다. 아마. 그래요. 여기 자유한국당이나 그다음 국민의당 쪽에 어느 쪽으로 쏠리면서 결국에는 양강까지 갈지 양강까지 가려면 굉장히 비슷하다는 거거든요. 네. 아니면 상당히 근접 좀 추격하는 양상이 될지 그거는 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세 네. 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